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비죠.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산에서 구현할 수 있는 형태를 거기서 비용을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이 바닥면적 24제곱미터 한 8평이라고 봅시다. 얘도 8평, 얘도 8평, 얘도 8평. 그럼 저 24제곱미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12 곱하기 2 해서 24 만드는 것도 있고 6 곱하기 4 해서 24 만드는 것도 있고 8 곱하기 3 해서 24 만드는 것도 있어요. 3개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높이 3m짜리의 건물을 만든다고 합시다. 박스를 3m.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구하려면 이 외피의 면적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하면 그게 곧 이 네모 박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총합을 결국 건축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거에 기대해서 본다면 지금 얘는 외피의 면적이 합계 108이 나오고 얘는 114가 나오고 얘는 132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듣는 평당 공사비는 얘예요. 가장 정방형에 가까운 건물의 평당 공사비. 왜냐, 이게 제일 싸거든.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이상하게 공사비가 내려가는 마법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 땅의 형상이 정방형에 가까울수록 내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내 땅의 형상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의 형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면 뭐 기역자를 꺾이잖아, 그럴수록 평당 공사비, 그 평당 공사비를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2%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게 대략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실제로 견적을 뽑아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고 싶으시면 가급적 건물을 정방형으로 지으셔라.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건축주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호흡하는 건축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BIM 영상을 올리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건물에 들어가는 물량을 뽑아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 실제로 요거에 대한 실증 검사도 저는 마쳤어요. 굉장히 기다란 땅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공사비를 예측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 땅이 길어서요. 건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딱 그 답밖에 없어요. 건물의 형상이 결국 형상이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층고 있고, 층고. 이거 3m잖아요. 이거 3.6m로 가면 당연히 외피의 면적 합계가 달라지겠죠. 수학이에요, 이거는. 계산만 해보시면 돼요. 내가 3에서 3.6m로 높이면 3m 대비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거로 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은 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 땅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방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긴지, 아니면 건물의 형상은 정방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기다랗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 더, 단독주택 하시는 분들, 단독주택 짓고 싶은 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판교나 우리 택지지구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집 좋아하시잖아. 중정 해서 사방에 이제 나만의 완전 빨개 벗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완전 아주 프라이빗한 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정집들, 아니면 이런 디귿자 집들, 공사비 작살나는 집들입니다. 이거 정말로요. 전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받으실 때 이런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하는 건가?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당연히 비용도 외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길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냐 하면, 이게 복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집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복도로 버려지는 공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이 되게 좋은 평면이거든요, 사실. 아주 브레인들이 개발한 평면이에요. 복도를 아주 짧게 해서 집안에 생기는 복도 아주 짧게 해서 세대 내에서 아주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전혀 이제 반하고 비용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건 정말 뭐 나는 예산의 한계가 이렇게 디귿자나 미음자로 하더라도 남는다라고 하면 이거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건축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 요거를 했을 때 10억이고, 요렇게 심플한 박스로 했을 때 8억이라고 하면 2억의 갭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2억의 갭 차이로 저는 다른 거 집의 스펙을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렇게 이제 슬며시 제안드리면 대부분 다 8억을 고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2억 아껴서 뭐 예를 들면 더 좋은 전열 교환기하고 더 좋은 뭐 주방 상판하고 더 뭐 원목 마루 같은 것도 고민 없이 깔 수 있고 예산이 10억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기 같은 거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화장실 딱 들어가면 인사하는 변기 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고민 없이 놓을 수 있는 그저 2억의 돈 뭐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를 짓는 분이나 뭐 도시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건물의 형상이 압도적으로 공사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검토했던 거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RT 5개가 나오는데 보시면 용적률 다 다르죠? 당연히 층수 다 달라요. 7층 갈 거냐, 6층 갈 거냐, 5층 갈 거냐. 면적도 당연히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사비를 쭉 뽑아보니까 평당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뽑은 거예요. 평당 공사비가 다 달라요, 이렇게. 970부터 뭐 적은 거는 800까지 있죠. 요거를 단순히 평당 800만원 요 면적을 평으로 바꾼 다음에 800만원으로 곱해서 그냥 공사비를 통밥으로 때리면 17억, 16억, 14억 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요 금액대랑 지금 평당으로 대충 때려 맞춘 요 금액대랑 보면 갭 차이가 뭐 적은 거는 5천만 원부터 큰 거는 막 4억 가까이 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면적 다 달라요. 요건 맥스 용적률 250% 쓴 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예상도급 금액이 950부터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죠. 1050만 원까지. 그냥 평당 1000만 원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하면 적게는 뭐 2억 한 2억 8천부터 뭐 많게는 뭐 5천만 원 더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갭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요거는 도급 금액이 40억대여서 요거는 이제 5% 내외이니까 요 정도는 사실 대부분 여유자금 가지고 있어서 요 정도 규모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7억, 16억, 15억, 19억 요거인데 막 4억 차이 나고 3억 차이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막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계획한 건물이 길다. 아니면 막 기역자로 막 길다. 중정이 있다. 이런 평당공사비 20% 가산 무조건. 20%. 여유치 잡아서 20%. 20% 가산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건물이 정말 뭐 아까 보셨던 정방형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이 들으시는 그 평당 공사비 그걸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평당 공사비 할 때 그 이 평의 기준이 뭐냐? 연면적이냐,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이냐, 이런 거 얘기 많잖아요? 주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발코니 확장 같은 거 끼워서 하시는 거 아실 테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평의 기준 뭐냐 하면, 실제로 시공하는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공하는 거. 뭐냐 하면, 당연히 개요상 기재된 연면적 있죠? 요거에다가 필로티 2분의 1 면적, 필로티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다락 이런 거 다 넣고 발코니 100% 넣어야 돼요. 당연히 확장한데도 100%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내 면적은 100% 가산해 주는 게 맞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엘리베이터 면적. 장애인 엘리베이터 쓰면 주로 한 4.8제곱미터씩 층마다 빠지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면적 계산할 때. 근데 이제 그것도 뭐랄까 바닥이랑 천장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것도 한 2분의 1. 그 다음에 피트 면적 같은 거 PS, PD, AD 이런 것도 2분의 1. 이런 걸 다 합쳐서 평당 공사비를 구하셔야지. 그냥 개요상에 있는 연면적 그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1200, 14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분들이 하시는 거 기준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실제로 시공 들어가는 시공 면적 기준으로 이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나왔냐,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얼추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대비 있죠. 보실 게 재산세 나오죠. 내가 땅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계산하시면 되고, 그것만 피하시면 되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서 이제 세금 폭탄 맞는 거, 그것만 좀 피하시면 돼요. 네, 보존등기비. 요거는 건물 원시 취득세라고 보시면 되죠. 건물에 들어간 원가의 한 3.2% 정도 곱하시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요거는 준공, 등기 칠 때 이제 납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그 하수도 원인자 그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하는 요게 없어요. 되게 웃긴 게 10톤이 넘어가면 그 10톤에 면제받았던 것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톤당 요게 오수 사업 처리소마다 다 달라요. 권역마다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톤 발생한다라고 하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 비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수 발생량 많아지면 3, 4천 넘어가는 거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 보면.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던 그 오수 발생량 있잖아요. 그건 또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 낡은 건물에서 3톤을 쓰고 있었다. 내가 최종적으로 신축 건물에서 쓰는 게 20톤이다. 그러면 17톤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채권 이것도 있어요. 이건 허가하고 나올 때 내는 건데, 보통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이거는 100에서 200만 원, 더 적을 수도 있어요. 100억 이하 사업에서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탁 쓰실 분들은 신탁 수수료 당연히 내시고, 기타 예비비, 민원 처리비도 있을 거고. 민원 처리비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을 딱 봤잖아요. 막 깎고 싶으면 막 욕해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 처리비를부터 건드시더라고요, 항상. 한 1,000만 원 있으면 요거 한 500 깎자고 그러고. 깎지 마세요. 그거 다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깎는 사람이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 이게 있어야 문제 발생하면 옆집에 과일이라도 주고, 사람 붙여서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해서 입마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런 윤활유 같은 비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부터 막 깎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하수가 하는 짓이야, 하수가 하는 짓.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면 무조건 깎아달라, 그렇게 하는 있는데, 정확히 이제 내역으로 조절해서 견적을 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깎으면 결국 시공사도
법인이잖아요. 어디선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집에 내 건물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무지성 깎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성 깎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로 가시면 대부분 요 안에 대부분 다 소화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하철이 내 땅 바로 밑에 지나간다. 그럼 지하철 안전도 검사라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비용이 억 단위예요. 왜냐하면 내 지하철이 지나가는 터널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에 무슨 영향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계측기 달고 조사하고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논외로 치고, 혹시 있으면 억 단위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알고 그거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비 보시면 당연히 제시받으시는 금액만큼 얼마를 쓸 건지 해서 금액 책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많이 빼놓으신 게 뭐냐면 준공 후에 담보대출로 전환하시고 공실기간에 따른 이자 그거까지 사업비에 전반적으로 반영해드리는 거를 저는 권장드려요. 그래서 보통 상가하실 분을 저는 3개월 정도 잡아서 사업 수집표의 비용면에다가 넣어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바로 물론 임대 나가면 좋겠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오늘 진실의 건축 비용 한번 짧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실 뒤에서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 다 어느 정도는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튀어나와서 기분이 나쁘지 사업이 흔들릴 정도는 솔직히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이제 건축비죠. 그 건축비, 평당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누차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누차 틀려서 자꾸 전화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현장 딱 들어가고 나서 개념 잡을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예산을 쓸 수 있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서 구현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찾는 거. 그게 선행되고 나서 거기서 비용을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막 예쁜 디자인부터 찾아서 뭐 이게 뭐 여기 뭐 옷 데코버크 막 들어가 있고 이것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한두 푼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사업, 내 집 짓는, 내 건물 짓는 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공사 비용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